70번째 생일날 저는 며느리 손에 밀려 평생의 정성으로 차린 밥상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그저 침묵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물은 멈췄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가장 단호한 선언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에요. 참, 세월 빠르죠. 엊그제 우리 아들 지훈이 손잡고 국민학교 입학시킨 것 같은데 어느새 그 아들이 40이고 저는 칠순 할머니가 되었네요. 제 이름은 이명숙, 남편은 강대호. 2살 많은 우리 영감은 경비원으로 일하다 은퇴해서 지금은 저랑 둘이 여기 서울 구로구의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낡은 창틀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걸 보니 오늘 날이 참 좋은가 봐요. 우리 집이 오래돼서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벽지도 누렇지만 그래도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 집이 참 정겹고 아늑하게 느껴져요. 남편이랑 매일 아침 쓸고 닦고 하니까 가난해도 지저분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죠. 거실 한쪽 낡은 자개장 위에서는 라디오가 켜져 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네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는 안방 서랍을 열어 작은 약상자를 꺼냈어요. 약상자 안에는 다른 건 별로 없고 우리 영감 혈압약이 대부분이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에요. 손바닥 위에 약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하나, 둘, 셋 개수를 세어봤어요. 아직 열흘 치는 넘게 남았네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사실 이 약 지난주에 탔어야 했는데 제가 일부러 미뤘거든요. 오늘 아들 내외가 온다고 해서요. 우리 아들 강지훈, 40살 된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며느래 최수진은 38, 마케팅 회사 다닌다는데 아주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이죠. 둘이서 서울 마포 쪽에 번듯한 아파트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그 애들 사는 세상은 저희랑은 많이 다르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도 못 살 그런 집에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가끔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 잘난 아들 내외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차려줄 돈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남편 퇴직금은 지훈이 결혼할 때 집 얻는데 보태주느라 다 썼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랑 남편이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 주어 버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약값을 잠시 미룬 거예요. 이걸로 시장 가서 갈비라도 좀 사고 잡채거리도 사고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제 갈비찜을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아들 좋아하는 고기 반찬은 실컷 먹여 보내고 싶었어요.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아니겠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문을 보다가 저를 빼꼼 쳐다보며 웃어요.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먼. 아니에요, 영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까까머리 아들 졸업식 사진, 어색한 미소로 며느리와 나란히 선 결혼 사진, 그리고 몇 년 전 손주 돌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며느리가 좀 쌀쌀맞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걸 썩내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올 때마다 어머님, 이 동네는 너무 복잡해요. 집에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하고 핀잔을 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아마 부모의 가난이 좀 부끄러운가 봐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며느리도 자기 친구들한테는 꿀리고 싶지 않을 테니 언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가난이라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결혼만큼은 정말 잘해서 이 가난을 꼭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서운했어요. 우리 지훈이랑 결혼한 게 마치 투자였는데 와보니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사기당한 기분이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물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죠. 그 아이의 삶도 참 고달팠겠다.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눈빛에서 가난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향한 경멸을 읽게 될 때면 마음이 참 복잡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 어두운 생각은 훌을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맞아야죠. 저는 남편의 약값으로 마련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나선 구로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싱싱한 갈치 왔어요. 오늘만 이 가격.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서 참 좋았죠. 단골 정육점에 들러서는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사장님, 오늘 우리 아들 온다고. 제일 좋은 놈으로 줘요. 좀만 싸게. 사장님은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덤으로 고기를 몇 점 더 얹어주셨죠. 이런 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갈비찜부터 솥에 앉혔어요. 간장, 설탕, 마늘, 배를 듬뿍 갈아 넣고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하니 금세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낡은 아파트의 해묵은 냄새 대신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냄새가 가득 차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잡채도 하고 호박전도 부치고 나물도 3가지나 무쳤죠. 혼자서 이 많은 걸 하려니 허리는 좀 쑤셨지만 이걸 맛있게 먹어줄 아들 얼굴을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생일상이 완성됐어요. 남편이랑 저는 깨끗하게 목욕까지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이제 주인공만 오면 돼요. 남편과 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현관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또 무슨 트집을 잡지는 않을까?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초라하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걱정들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 저는 모든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얼굴에 그리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이른 평생 가장 길고 아픈 저녁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활짝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어진 아들 내외가 서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좋게 늦었죠. 그래도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먼저 불쑥 솟아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래. 어서 와. 오는 길에 차는 안 막혔어? 제가 손을 잡으려 팔을 뻗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살짝 몸을 뒤로 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곤 제 뒤쪽 집안을 힐끗 보더니 대뜸 코를 찡긋하며 손으로 막는 신용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집이 너무 퀴퀴해요. 환기 좀 하고 사셔야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음식 냄새 뺀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보다도 몇 달 만에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건네는 처신사가 고작 냄새 타박이라니. 옆에 서 있던 아들 지훈이가 멋쩍게 웃으며 에이, 엄마, 우리 왔는데 그런 소리는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가 하고 아내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게 아내를 말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게 변명하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수진이는 명품으로 보이는 핸드백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곧장 가방에서 커다란 물티슈 한 장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곤 우리가 식사하려고 내놓은 의자를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죠.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앉아라, 얘들아, 피곤할 텐데 밥부터 먹자. 하지만 수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네,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마치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는 지훈이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1시간 안에 일어나야 하니까 용건 있으면 빨리 끝내요. 그 용건이라는 말이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에 날아와 밝혔어요. 어미의 칠순 생일 잔치가 그저 빨리 끝내야 할 용건일 뿐이라니.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억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손주 녀석에게 눈을 돌렸어요. 7살배기 우리 손주 민준이 통통한 볼이 어찌나 귀여운지. 민준아, 이리 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거 많이 했는데 하지만 민준이가 제게 다가오기도 전에 수진이가 아이의 팔을 획 잡아챘어요. 그리곤 드디어 제게 제대로 된 눈길을 주더군요. 아니요, 그건 눈길이 아니라 평가에 가까웠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급하게 샀어요. 이걸로 좀 깨끗하게 씻으세요. 상자에는 흔한 싸구려 비누가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그 말이 제가, 제 삶이, 이 집이 더럽다는 낙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모욕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진이는 보란 듯이 훨씬 더 큰 상자를 꺼내 아들 민준이에게 건넸어요. 최신형 로봇 장난감이었죠. 민준아, 선물. 이거 갖고 싶다고 했지. 아이가 신나서 소리를 지르자 수진이는 저를 흘끗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봤지, 아들?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냄새 나고 낡아 빠진 곳에서 살게 되는 거야. 알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앞에서, 제 손주 앞에서 저는 가난하고 더러운 늙은이,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자, 식사하자. 지훈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어서 먹어봐.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차린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꺼내더군요. 형형색색의 채소가 담긴 샐러드였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기름진 음식 못 먹어요. 몸매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곤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혼자서 그 차가운 샐러드를 우걱우걱 씹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약값으로 만든 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은 그저 투명한 장식품이 되어버렸죠. 제가 억지로 웃으며 갈비찜 한 점을 아들 그릇에 놓아주자 그걸 본 수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건강 생각해야지. 저런 거 먹지 마. 지훈이는 결국 아내와 저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손주 민준이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어요. 민준아, 이리 온.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아이가 제게 달려오려던 찰나 수진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아이를 뒤로 잡아 끌었어요. 안 돼. 할머니한테 가지마. 그러고는 제 면전에 대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어머님, 몸에서 기름 냄새 너무 심하게 나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리곤 마치 제가 무슨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또다시 물티슈를 뽑아 민준이의 손을 박박 닦아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며느리의 잔인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도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내 아들, 지훈이의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제게 말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저 여자의 남편일 뿐입니다. 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길러낸 아들은 저기 저 무기력한 중년의 남자 안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어요. 남편이 제 떨리는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마저도 너무 멀게 느껴졌답니다. 이른 평생 가장 길고 아픈 밤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감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 오갔던 잔인한 말들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은 온기 없이 식어갔고 제 칠순 생일상은 마치 초라한 제사상처럼 보였답니다. 아들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남편은 그저 제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자기 친구 누구는 이번에 시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셨다더라. 또 다른 친구는 남편 사업 자금을 몇 억씩이나 대주셨다더라. 그 말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그건 하소연을 빙자한 비수였고 저와 남편의 무능함을 꾸짖는 회초리였죠. 제 심장이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이야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수진이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쁜 카페를 차리는 게 유행이라면서 자기도 그런 꿈이 있다고 운을 뗐어요. 목 좋은 곳에 작고 아담한 가게를 열어서 맛있는 커피랑 케이크를 파는 그런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쏘아붙이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열망과 욕심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곤 마침내 그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저희 카페 차리는데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투자라니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고 이제는 남편 약간마저 걱정해야 하는 이 늙은이에게 투자를 해달라니. 하지만 그 황당함보다 더 먼저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어리석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저렇게 날이 서 있는 거라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맨 아래 칸,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그 상자를 여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밤새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 지훈이 학원비를 벌던 기억,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던 기억,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내민 빨간 내복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던 그날의 기억까지. 그 모든 희생의 결과물이 바로 이 낡은 예금 통장 하나였어요. 저와 남편이 평생 굶고 안 입어가며 모은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자 전 재산이었죠. 저는 그 통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시험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수진이 앞으로 내밀었어요. 여기, 우리 부부가 가진 전부다.
수진이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 아이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통장을 낚아챘어요. 그리곤 거침없이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죠.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경멸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요. 피식.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짧은 비웃음 소리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곤 통장을 마치 더러운 휴지 조각처럼 테이블 위로 휙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장난하세요? 이 돈으로는 가게 보증금도 못 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의 희생이 그 아이에게는 고작 장난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차갑고 어두운 잿더미만 남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돈 없으시면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이 낡고 초라한 집이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마지막 지붕이자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수진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제 아들 지훈이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능함이 다 가난한 집안 출신 때문이라면서요. 당신 부모님이 재산이라도 좀 물려주셨으면.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고생은 안 하잖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결국 저와 남편을 향해 있었죠. 지훈이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수진아, 제발 그만해.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아내를 향한 만류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탄식일 뿐이었어요. 수진이의 위협적인 눈빛 한 번에 아들은 다시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어깨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어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마지막 미련마저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구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통장이 보였어요. 제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 통장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만큼 차갑고 단단했죠. 이건 우리 부부의 전부란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고, 그건 애원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깨어난 짓밟힌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의 선언이었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울려 퍼졌는데도 며느리 수진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단호한 태도가 그 아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얼굴이 증오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시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한데 뒤엉켜 폭발한 거예요. 이 이기적인 늙은이. 수진이는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제 어깨를 잇는 힘껏 밀쳤죠. 70살 늙은이의 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맥없이 뒤로 나자빠졌고 등 뒤에 있던 생일상과 그대로 부딪혔어요.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차린 갈비찜과 잡채, 온갖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으로 꼴사납게 처박혔어요. 제 칠순 생일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었어요. 엉망이 된 상과 깨진 그릇들, 그리고 음식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제 모습.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어요. 아픔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평생의 헌신이 어떤 대접으로 돌아왔는지, 제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바로 그때였어요. 평생 묵묵히 제 그림자 같았던 남편이 움직인 것은, 남편은 성난 사자처럼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더 이상 제게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곤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주었죠.
남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평생 본 적 없었던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 아들 지훈이도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 어머니, 하고 저를 향해 한 걸음 떼는 것 같았죠. 아들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이 제 아들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제게 달려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수진이의 나직한 속삭임 한마디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 나야, 저 늙은이야? 선택해. 그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위협적이었죠. 저는 보았어요. 제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를 향해 뻗으려던 손을 힘없이 거두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더니 결국에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요. 아들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어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연민, 마지막 모성애가 차갑게 식어버렸죠. 제 눈물도 완전히 마르고 고통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결심으로 변했어요.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옷에 묻은 음식물 따위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저는 수진이를 무시하고 한때 내 아들이었던 저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지훈아, 이름 하나를 불렀을 뿐인데 아들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어요. 나는 너에게 내 인생 전부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가 이 어미를 짐승처럼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구나. 됐다.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어미를 찾지 마라.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내 아들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며느리 수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아이는 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저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탐내던 이 통장과 이 집, 당신은 여기서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을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이미 소란을 듣고 복도에는 옆집, 앞집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이쪽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선 앞에서 저는 지옥의 문을 열듯 우리 집 문을 열어젖힌 거예요. 그제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이 떠올랐죠. 한국 사람에게, 특히나 그 아이처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웃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무엇보다 큰 형벌이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다급하게 남편과 아들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지훈이는 끝까지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뒤를 따랐죠. 쾅! 현관문이 닫히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일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짓밟힌 음식들이 널려 있었어요. 제 칠순 생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제 인생과도 같았던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은 지켜낸 것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슬프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쫓겨난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적막과 폐허 속에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바닥에 짓밟힌 음식물들을 닦아냈죠. 그건 단순히 집을 치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 칠순 생일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 가족의 잔해를 치우는 의식과도 같았답니다.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나니 식탁 위에는 촛불 한번 켜보지 못한 생일 케이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줄 뿐이었죠. 우리는 그 케이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실패한 내 인생의 증거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편과 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건 거창한 복수 계획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남은 인생이라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어요. 평생 법원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던 우리가 신문 광고에서 본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젊은 변호사는 우리의 기구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죠. 우리의 요구는 간단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의 절반은 저희처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재산은 아들 강지훈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뜻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변경 소식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죠.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서 저는 어미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읽었답니다. 다음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며칠 전에 그 악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고 애절했.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다 제 탓이에요. 하지만 그 가식적인 사과 뒤에 숨은 탐욕의 그림자를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기만 했죠.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제 애가 닳고 매달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들 내외가 찾을 수 없도록 다른 동네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훨씬 더 컸답니다. 몇 달에 걸쳐 집을 정리하고 마침내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통장에 찍힌 액수는 저희 부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그 돈의 절반을 놓인 복지재단에 곧바로 기부했어요.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처럼 풍요로워졌죠.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안녕, 내 아픈 지난 날들아. 제주도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어요. 우리는 애월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탐스러운 귤나무가 있는 작은 돌담집을 샀어요. 서울의 낡고 퀴퀴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천국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상큼한 귤 향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썼어요. 칙칙한 헌옷 대신 화사하고 편안한 새 옷을 사 입고 시장에서 아등바등 가격을 깎는 대신 제주의 맛있는 흑돼지와 전복죽을 사 먹었죠. 힘든 집안일은 사람을 써서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는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어요. 새로운 이웃들도 생겼어요.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정이 넘쳤죠.
우리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주면 그들은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들고 찾아왔어요. 주말에는 다 함께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제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얼마 만이었는지 몰라요. 동네 청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배우고 나니 정말 신세계더군요. 우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예전 서울 이웃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소식이 어떻게든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라는 걸 저는 깨달았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제주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여보, 우리 참 잘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상처는 이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있었죠.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우리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의 세월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거친 파도에 씻겨나간 조약돌처럼 아프게 찌르던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가는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해질녘이면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저희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평생 처음 누려보는 사치이자 행복이었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울에 살던 옛 이웃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부를 묻는 평범한 전화였지만 그 끝에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저와 남편을 다시 한번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었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비참했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쫓겨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후 수진이는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해고되었다고 해요. 허영심을 채워주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결국엔 친정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며 지낸다고요. 그리고 제 아들 지훈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절도 없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은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죠.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무겁고 서글픈 체념 같은 것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몇 달이 더 흐른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과 마당에서 귤나무를 손질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돌아본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였던 수진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지치고 망가진 모습이었죠. 비싼 옷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도끼로 가득 찼던 그 눈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열하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무릎 꿇고 비는 그 아이를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커튼을 치고 돌아섰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에게 제가 나지막이 말했죠. 여보, 너무 늦었어요. 내 며느리는 나를 밀치던 그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으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어요. 수진이를 단호하게 외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술에 취해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누워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어미로서의 마지막 연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어미가 되어 자식을 저 지경으로 내몰아도 되는 걸까? 수많은 밤을 하얀 종이에 아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며 지새웠답니다.
그런 제 고뇌를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남은 재산을, 우리를 아프게 한 자식을 원망하는 데 쓰지 말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파괴가 아닌 건설을,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은 저희 부부의 남은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결심을 했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은 후 우리는 수소문해서 아들 지훈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제안을 했어요. 지훈아, 제주도로 내려오너라. 아들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려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죠. 아니, 아들로서가 아니다. 내가 세운 장학재단에 직원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월급을 주고 작은 숙소를 제공하겠다. 와서 일을 하거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돈을 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흐느끼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지훈이는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이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재단의 허드레시를 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재단 일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죠. 가끔씩 멀리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해요. 술도 끊고 헬쑥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모습을요. 제 가슴에 남은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부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궈냈고 그 속에서 진짜 평화를 찾았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자식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란 때로는 용서가 아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지혜일지도 모르죠. 결국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일평생 국수 가게를 운영해온 이른의 시어머니. 손녀에게 사준 초콜릿 하나 때문에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진 그 순간 평생 온화했던 남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인생의 끝에서 존엄을 되찾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소희, 올해 70이에요.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마 국수가 아닐까 싶네요. 남편 박민준과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 안 귀퉁이에서 국수 가게를 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은 육수를 내고 저는 반죽을 밀었죠. 뜨거운 김이 훅 끼치는 작은 가게 안에서 저희 부부의 청춘도 인생도 푹 익어갔어요. 그렇게 펄펄 끓는 국수 한 그릇에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을 담아 외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번듯한 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40살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자식 하나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 그거 하나로 40년의 고된 세월을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은 사람만 늙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서 있던 남편의 무릎이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쑤신다, 시큰거린다 하더니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가 큰 병원에 가보니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수술 날짜를 잡고 저희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서울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서울에는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가 있으니 걱정은 없었죠. 저희 부부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으로 결혼할 때 떡하니 사준 아파트가 있잖아요. 갤러리에서 일했다는 며느리 유진이는 또 얼마나 교양이 넘치고 싹싹한지, 전화할 때마다 어찌나 상냥하게 구는지 참한 아이가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하고 늘 마음이 놓였어요. 가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으로 손녀 하윤이의 재롱을 볼 때면 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9살 배기 손녀딸 얼굴 한번 제대로 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수술 걱정도 잠시 잊을 정도였어요.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가게 단골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없으면 우리 이 국수 어디 가서 먹어요? 영감님 수술 잘하고 얼른 돌아오이소 하는 말들에 코끝이 시큰해졌죠. 40년 동안 국수만 말고 살았는데 막상 떠나려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는 믿음, 남편 수술만 잘 끝나면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역에 마중 나온 아들 내외는 정말 그림 같았어요. 훤칠한 아들 옆에 세련된 옷차림의 며느리 유진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죠?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기차 타는 내내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들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의 환대는 계속됐어요. 저희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말과 달리 집안 공기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평생 살아온 부산의 낡은 주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였지만 40년을 함께한 낡은 가구들이 주는 푸근함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 너머로 아주 잠깐이지만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았어요. 순간 서울 오기 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소희야,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이제 내 집이 아니데이. 손님처럼 조심해야 한다. 괜히 오래 있다가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 말을 듣고는 설마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막상 와보니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내가 더 조심해야지. 짐이 되지는 말아야지.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고 이제 재활만 잘하면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이제 한숨 돌렸구나. 곧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최소 3, 4개월은 서울에 머무시면서 꾸준히 통원 치료도 받으시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여기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기껏해야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서너 달이라니. 저는 애써 침착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말을 듣는 유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는 걸 똑똑히 봤어요. 입으로는 어머,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당연히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찰나의 정적, 미세하게 굳어지는 입꼬리,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아들 집의 공기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 혼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직이 내뱉는 혼잣말이 벽을 뚫고 제 귀에 날아와 밝혔어요. 하아, 우리 집이 너무 좁긴 하네. 그건 그냥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시간을 예고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며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어요. 부산의 따뜻한 온기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서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이후로 제 며느리 유진이의 가면은 하루가 다르게 벗겨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흘리던 불평이 이제는 제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잔소리가 되었죠. 아침 식탁에서는 제게 들으라는 듯이 손녀 하윤이에게 말했어요. 하윤아,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서 많이 불편하지? 우리 하윤이 공부할 공간도 없고 엄마가 미안해. 9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저 눈만 껌뻑이며 제 눈치를 살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것 같아 국에만 밥을 겨우 몇 숟갈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밤이 되면 전쟁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안방에서는 어김없이 부부의 언성이 높아졌죠.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늘 유진이 쪽이었어요. 당신 부모님이잖아. 그럼 당신이 어떻게든 해봐. 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어. 강남 사는 내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눌러앉으시겠다니.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 지훈이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바빴죠. 여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잖아. 조금만 참아줘. 아들의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40년간 그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아내 눈치만 보는 남자가 되었을까. 서운함과 안타까움에 밤새 뒤척이다 보면 남편이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곤 했어요. 그 온기만이 이 차가운 서울 하늘 아래 유일한 제 편인 것 같았죠. 갈등이 폭발한 건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유진이는 유난히 날이 서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던 유진이가 갑자기 우리 부부가 있는 작은 방을 힐끗 보더니 지훈이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와봐. 그리고는 우리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로 말을 이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방, 원래 내 드레스룸이었잖아. 당신도 알지. 저기 있는 내 가방이랑 옷들이 다 얼마짜린지. 지훈이가 난처한 얼굴로 알지. 아는데. 하고 말을 흐리자 유진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근데 저렇게 부모님 짐이랑 뒤섞여 있으니 옷에 냄새 배는 것 같고 가방도 망가지는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 방을 비워야 하윤이 공부방을 만들어주지 않겠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당신이 쓰는 서재방에 있는 짐들을 잠시 치우고 거기에 침대를 놓아드리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더군요.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방은 내가 일하고 책 읽는 유일한 공간이야. 당신은 나보고 숨도 쉬지 말고 살라는 거야.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쏘아붙였죠. 어머님이 평생 시장에서 국수만 파셔서 이런 걸 잘 모르시나 본데 이 가방 하나가 어머님 국수 몇천 그릇값이에요. 이걸 다 어디 길바닥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시부모란, 가족이란 그저 자신의 고상한 삶에 끼어든 불청객, 자신의 값비싼 물건들을 위협하는 회방꾼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이 집조차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성이고 우리는 그 성에 침입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유진이는 아버님 건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금 답답해하며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고 오려 하면 유진이는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막아섰죠. 아버님,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처음에는 남편을 위하는 말 같아 고맙게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감금이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들 집에 갇혀 서서히 고립되어 갔어요. 유진이는 심지어 부모님 건강관리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는 매일 아침
저희 혈압을 재고 식단을 사진 찍어 기록했어요.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으세요. 내일은 무조건 무염식이에요. 그 아이의 통제 속에서 저희는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남편 몰래 혼자 아파트 노인정에 나가봤어요. 부산에서는 오며 가며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화투도 치며 정답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노인정은 제가 생각했던 곳과 전혀 달랐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어르신들 틈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죠. 어디서 오셨수? 하는 무심한 질문에 제가 부산에서 아들 집에 잠깐 하고 말을 흐리자 그들은 더 이상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의 대화는 온통 아들 자랑, 부동산 이야기뿐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잠실에 아파트 한 채 더 샀잖수. 우리 손녀는 무슨 국제중학교에 들어갔다나. 그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부산에서 올라온 볼품없는 국수 장사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저는 결국 30분도 채 안 되어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 하나 없는 이곳 서울에서 저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 집은 이제 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짐이 아니야. 밥값은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제 서울에서의 하루는 시작되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졌죠. 부산에서 가게를 할 때도 그렇게 일찍 일어났으니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지만 지금의 일은 기상은 그때와는 의미가 달랐어요. 이건 생존이었거든요. 남편과 아들 내외가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어요. 며느리가 쓰는 최신형 청소기는 어찌나 복잡한지 버튼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야 겨우 작동시킬 수 있었죠. 평생 빚을만 하던 제게는 그 기계 소리마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다음은 빨래였어요. 세탁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겨우 빨래를 돌리고 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죠. 아들은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고 며느리는 빵과 커피, 손녀는 시리얼을 먹었어요. 저는 익숙하지 않은 메뉴들을 인터넷까지 찾아가며 정성껏 차려냈어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동안 유진이는 늘 늦잠을 자고 일어나 우아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차린 음식을 훑어보며 한마디씩 툭툭 던졌죠. 어머님, 이 빵은 너무 많이 구우셨네. 탄수화물은 건강에 안 좋은데. 커피는 이 원두가 아닌데. 제가 밤새 고민하며 준비한 것들은 늘 그렇게 평가의 대상이 되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트집 잡힐 거리만 될 뿐이었어요. 청소를 해놓으면 어머님 여기는 이렇게 닦으면 스크래치 나요라며 다시 닦았고 빨래를 개어놓으면 옷감이 상하게 왜 이렇게 개어놓으셨어요? 라며 다시 풀어서 갤 정도였죠. 제가 평생 해온 살림의 방식은 이 집에서 촌스럽고 비위생적인 구식일 뿐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제 삶의 방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오후에 손녀 하윤이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를 보면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을 모두 잊을 수 있었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오는 동안 하윤이는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시간만이 이 삭막한 서울에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더 애를 썼어요. 유진아, 하윤이는 내가 데려올 테니 너는 좀 쉬렴. 제 딴에는 며느리를 위한 배려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 그럼요. 안 그래도 오늘 필라테스 예약해놨는데 잘 됐네요. 하는 무심한 대답뿐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병원 다니며 쓰는 돈이며 세 식구가 늘어난 생활비까지 모두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저는 조용히 유진이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 비상금 통장에서 찾아온 50만 원이었죠. 유진아, 이걸로 반찬이라도 사렴. 그러면 유진이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받아서는 제 바로 앞에서 내용물을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보았어요. 그러고는 늘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걸로는 아버님 병원비 내기에도 빠듯한데, 마치 제가 내민 돈이 하찮다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매번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며느리의 냉대는 점점 더 잔인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어요. 기록적인 폭염이 서울을 덮쳤던 어느 여름날이었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고 남편은 수술한 무릎이 땀으로 끈적인다며 괴로워했어요. 저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거실 에어컨을 아주 약하게 틀었어요. 그런데 채 5분도 되지 않아 방에서 나온 유진이가 에어컨을 휙 꺼버리고는 리모컨을 자기 방으로 쏙 들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당황해서 유진아, 너무 더워서 떴더라고 말을 꺼내자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어르신들은 찬바람 쐬면 뼈마디가 쑤신대요. 괜히 병원 신세 또 지실 일 있어요? 이 방은 원래 시원해서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끝으로 방문을 닫아버리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 부부는 한증막 같은 방 안에서 밤새 땀을 흘리며 뒤척여야 했죠. 유진이는 식재료 구매도 철저히 통제했어요. 제가 시장에라도 가서 신선한 생선이라도 사올까 하면 어머님, 요즘 누가 시장 가요? 비위생적이게 저는 다 앱으로 유기농만 주문해서 먹어요라며 제 앞을 막아섰죠. 강남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식탁은 며느리의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정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갈등이 폭발한 건 어느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그날 저녁 메뉴는 갈비찜이었죠.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기이한 모습이었어요. 아들 지훈과 손녀 하윤이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지만 제와 남편 앞에는 시어 빠진 김치 한 종지와 멀건 나물 무침 두어 가지가 전부였죠. 유진이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어른들은 기름진 고기보다 소화 잘 되는 채소가 최고래요. 그 위선적인 미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들 지훈이가 제 눈치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죠. 여보,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께 고기라도 몇 점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신호탄이었어요. 유진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 집에서 당신네 가족들 무료 식모라도 되는 줄 알아? 매일 밥 차리고 청소하고 돈도 안 되는 늙은이들 수발드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은 돈이라도 벌어오지 저분들은 앉아서 밥만 축내잖아. 잠은 시원하게 자고 싶고 입은 고기만 찾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호텔이라도 잡으시라고.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발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저 여자의 입을 막아주기를. 하지만 지훈이는 아내의 분노와 어머니의 상처 사이에서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의 침묵, 그것은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망치질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방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제 인생의 한 막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부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이곳은 제가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폭언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되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았죠. 며칠 동안 저는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저 창밖의 잿빛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나, 내 40년 세월은 다 무엇이었나, 그런 생각들만 되풀이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깎은 과일을 내밀거나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연결된 끈이 있다면 그건 손녀 하윤이었죠. 오후 4시가 되면 저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학교 앞으로 아이를 데리러 나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았지만 하윤이마저 보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말라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비극이 찾아온 것도 바로 그 하굣길에서였어요. 그날따라 하윤이는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제 손을 잡고 터덜터덜 걷던 아이가 슈퍼마켓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진열된 초콜릿을 가리키며 제 옷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나 저거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단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충치가 생긴다, 건강에 안 좋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타일렀어요. 하윤아, 엄마한테 혼나. 이건 안 돼. 그런데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요즘 왜 웃지를 않아요? 할머니가 웃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거 먹고 우리 같이 웃자. 응.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어린 것이 제 슬픔을 다 느끼고 있었구나. 저를 위로하고 싶었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엄격한 규칙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홀린 듯이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가장 큰 초콜릿을 사서 아이 손에 쥐어주었죠.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아이를 따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초콜릿을 나눠 먹고는 입가에 묻은 자국까지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내며 우리만의 비밀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유진이의 날카로운 눈이 하윤이의 입가에 미처 닦이지 않은 작은 초콜릿 자국을 포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죠. 박하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이가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숨자 유진이의 분노는 고스란히 제게로 향했어요. 어머님이셨어요? 제가 애한테 단 거 먹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애 건강 망치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미안하다. 하윤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길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손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죠. 한쪽 뺨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유진이는 악귀 같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내 집에서 내 규칙을 어겨놓고 뭐가 미안해? 여기가 아직도 어머님 집 같아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때였어요. 소란을 듣고 서재에서 나온 아들 지훈이가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들,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저 여자의 손을 막아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줄 내 아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지훈이는 울부짖는 아내와 뺨을 감싸쥔 저를 번갈아 보더니 저를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유진이 말을 안 들으셨어요? 하윤이 먹는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면서. 그 말이 제 뺨을 때린 손보다 더 아팠어요. 그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고였죠. 어머니, 당신은 틀렸고 내 아내는 옳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수모는 당신 탓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제 옆에서는 남편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고 하윤이는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사준 아들 집에서 우리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거처를 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죠. 밥도 잠도 모두 제게는 사치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정이라는 게 뭔지 저는 손녀 하윤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연을 끊고 살 수는 없다.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자. 내가 빌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다시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현관문과 차가운 디지털 도어록뿐이었어요. 저는 익숙하게 아들의 생일인 1208을 눌렀어요. 삐빅 오류입니다. 다시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정말 나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바로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유진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시아버님 유언장 내용 다 확인했어. 두 분 평생 모은 돈이랑 아파트 2채, 전부 우리 지훈이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제 와서 바꾸실 수도 없을걸? 그러니 이제 더는 착한 며느리 연기 안 해도 돼. 아주 속이 다 시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어요. 처음에 그 과한 친절도, 갑자기 돌변한 태도도, 그 모든 냉대와 모욕도 전부 다 돈 때문이었구나. 유산 때문이었구나. 이미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기에 더 이상 제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충격에 비틀거리다 저도 모르게 현관문 벨을 누르고 말았죠. 딩동.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고 유진이가 나타났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본 그녀는 놀란 기색도 잠시 인의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봤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요. 어머님, 여긴 이제 어머님 집 아니에요. 오실 거면 미리 전화라도 하고 허락받고 오세요. 제발 저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은 제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어요. 여관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제 멍한 얼굴과 뺨에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겪었던 모든 일, 뺨을 맞은 것부터 아들의 배신, 그리고 방금 엿들은 유진이의 통화 내용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 보는 싸늘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죠. 그렇게는 안 되지. 여보, 변호두었던 변호사에게 연락해야겠어. 그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제 슬픔의 막이 내리고 차가운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말한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시간은 두 개의 세상에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며느리 유진이가 만들어낸 거짓의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조용히 구축하는 진실의 세상이었죠. 유진이는 저희가 아들 집에서 나온 것을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친척들에게 전화의 눈물로 호소하고 아파트 부녀회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장문의 글까지 올렸더군요. 나중에야 조카를 통해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무기 삼아 아들 내외를 휘두르고 교양 있는 자신을 시골 출신이라며 무시했으며 손녀 교육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말에 쉽게 넘어갔어요. 여기저기서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며 저를 나무라기 바빴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게 유진이가 시끄럽게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남편은 침묵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제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의 모습을 보았죠. 남편은 수술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매일같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도 늘 동행했죠. 젊고 똑똑한 이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분노보다는 법리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었어요. 남편의 계획은 치밀하고 무자비했어요. 첫 번째는 유언장 폐기였죠. 유진이가 그토록 믿고 있던 그 종이 조각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변호사와 자신의 오랜 친구인 회계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며느리가 남편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까지 했죠. 영상 속에서 남편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지금 내 아내 김소희를 향한 아들과 며느리의 끔찍한 학대와 배신에 직면하여 내 모든 재산을 내 자유의지로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다음은 자산 정리였어요. 저희가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있던 임대용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고민 없이 한부모 여성 자립지원 단체에 기부했어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여성들을 돕는 것이 자식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을 위로하는 최선의 길이라 남편은 말했죠. 나머지 한 채는 시세대로 팔아 그 돈 전액을 제 이름으로 만든 새 통장에 넣어 주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평생 나랑 아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었지. 이건 온전히 당신 돈이야.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마음껏 써. 남편이 4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운송회사의 지분 70%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인 민석이에게 넘겼어요. 민석이는 어릴 적부터 저희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명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속 깊은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정.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서울의 아파트. 저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집의 명의를 남편은 제 앞으로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바로 저 김소희가 된 것이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변호사는 저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모님.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훈아, 이번 주말에 유진이랑 하윤이 데리고 부산 집으로 한번 내려오너라. 할 말이 있다. 아들은 뭔가 불안한 낌새를 느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거절하지 못했어요. 약속한 날 저녁 아들 내외와 손녀가 부산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유진이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고 아들은 좌불안석이었죠. 오직 손녀 하윤이만이 제 품에 와락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고 외쳤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남편은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서다. 첫째, 내 며느리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했던 내 유언장. 그건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 지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유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아버님이 저한테 어떻게. 남편은 유진이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말을 이었어요. 둘째, 내가 가지고 있던 임대 아파트 두 채는 하나는 기부했고 하나는 팔아서 내 어머니 통장으로 모두 넣어주었다. 내 운송회사 지분은 조카 민석이에게 넘어갔다. 남편의 말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유진이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점차 파란색으로 변해갔어요. 아들은 이제 거의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서울 아파트. 이제 그 집 주인은 내 어머니, 김소희다. 만약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경매에 붙여져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다. 말도 안 돼. 유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의 교양 있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건 무효야. 내가 소송할 거야. 치매 걸린 늙은이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잖아.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스피커에서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 걱정 마. 시아버님 유언장 내용 다 확인했어. 이제 더는 착한 며느리 연기 안 해도 돼. 유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받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직후 이웃이 몰래 찍어준 제 얼굴 사진이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든 제 뺨이 선명하게 보였죠. 남편은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내 모든 결정은 변호사와 증인 입회하에 정신 감정까지 받고 이 영상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해뒀단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자꾸나. 가서 판사에게 물어보자. 과연 누가 피해자고 누가 노인 학대를 일삼은 파렴치한 가해자인지. 모든 증거 앞에서 유진이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죠.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 지훈이는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아내를 노려봤어요. 그의 입에서 분노의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40년의 세월이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배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야 겨우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제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 내외는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희 집을 떠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4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의 인연이 이렇게 악연으로 끝나버리는구나 싶어서요. 그 후 몇 달간 저희에게는 폭풍 같은 시간이, 아들 내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졌어요. 남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죠. 아들 지훈이는 결국 유진이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거짓말과 잔인함에 치를 떨던 아들은 양육권만은 절대 뺏길 수 없다며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죠. 저희가 명의를 이전받은 서울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보냈어요. 평생을 저희에게 의지해 살았던 아들은 처음으로 제 발로 서서 집을 구하고 돈을 빌려야 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며느리 유진이의 몰락은 처참했어요. 저희가 폭행 증거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는 소송을 이어갈 힘을 잃었죠.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교양 있는 예술계 커뮤니티와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때리고 유산을 노린 악독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함께 전시를 준비하던 갤러리에서는 계약을 파기했고 워크숍에서는 참여를 거부당했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체면이라는 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은 것은 아무 죄 없는 손녀 하윤이었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님 사이에서 아이는 웃음을 잃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아들의 전화를 통해 듣는 손녀의 소식은 제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렇게 8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남편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제도의 바닷가에 작은 빌라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창문만 열면 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지는 이곳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주말이었어요. 저희 집 앞으로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과 그보다 더 작아진 손녀 하윤이가 내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지난 몇 달의 고생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는 저희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리석고 못났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동안 저는 방관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제 등 뒤에 숨어있던 하윤이가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이제 집에 안 와요? 아빠랑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 싫어요. 나 그냥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서럽게 들썩였죠.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무릎 꿇은 아들 앞으로 다가가 나직이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지훈아. 남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죠. 나는 내 어미의 뺨에 손자국을 남긴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게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남편은 잠시 말을 끊고 바다를 바라보더니 다시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 삶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 내 아비로서 그 모습을 지켜봐 주마. 더 이상 우리 재산에 기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오롯이 내 힘으로 일어서서 하윤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거라. 네가 아비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우리의 인연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들에게 내미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죠.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후에는 수술한 다리가 많이 좋아진 남편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죠.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매일 밤 손녀 하윤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아이의 웃음을 되찾아주려 노력했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저희가 기부한 소희의 집이 한부모 여성들의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남편과 함께 한참을 뿌듯해하기도 했죠. 어느덧 아들 지훈이는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 저희 가까이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줄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월세를 내고 딸을 키우며 매달 하윤이를 데리고 저희를 찾아왔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느리지만 진심으로 저희와 아들 사이에 무너진 신뢰가 다시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빌라 테라스에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늙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그 아픔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김소희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요. 평생을 바친 희생이 당연한 존중을 보장해 주지는 않죠. 진정한 행복은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된 것이죠.